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게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를 예로 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조금 건강에 불균형이 생겼어요.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노화도 급격하게 이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체육관에 가서 이제 PT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PT 선생님 얘기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무리를 해야 그 차변의 근육이 파괴가 되고 다시 소생이 되면서 이 체력이 강해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트레이너가 조금씩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PT만 받고 오면 아주 힘이 들어서 쩔쩔쩔 내니까 이제 이 트레이너가 이럴 때는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병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마사지 샵에 가서 이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이제 이런 그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에게 적절하게 잘해주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늘 받곤 했는데 이제 이분이 다른 데로 옮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젊은 분이 저를 이제 맡아 주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저랑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뭉친 데를 세게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힘이 들다 이렇게 여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제가 일과를 시작할 때 이제 명상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때 명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다른 활동할 때보다는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인지, 그러니까 하루 전에 세게 눌렀던 데에서 시큰 하는 식의 통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제 그 조금 세게 누르는 것 같더니 기어이 이렇게 통증이 오네 하면서 그걸 이렇게 통증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하면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확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뭐 하나 내 뜻대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이제 이런 유의 생각이 깨달아진 거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나라는 개인을 영어에서 인디비주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을 하는 뜻이고, 디바이드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눈다는 뜻인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 한 존재를 인디비주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한 그 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얘기할 때 해당되는 거고, 사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100가지, 1000가지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개의 요소가 모여서 나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십만의 요소 중에는 뭐 끊임없이 손톱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혈액 공급을 하느라고 계속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참에 이 신장에서는 열심히 오줌을 걸러내고, 또 뭐 귀에서는 간질간질하는 게 뭔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간질간질하고, 또 어디인가 가렵기도 하고, 이런 모든 각각의 요소들은 그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 조건에 뭐 하나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기능을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수십만 개의 요소가 그렇게 다 각자마다 지 특성대로 돌아가는데, 과연 내가 의지를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제가 뭐랄까요, 그게 뭔가 이렇게 막연한 듯 하면서도 도리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대충 방향을 잡아주는 정도이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손톱에 뭐라 그러겠어요? 근육에 뭐라 그러겠어요? 신장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그건 다 지 특성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라는 한 그 개체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물며 내 바깥에는 이루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은 조건에 의해서 다 지 여건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거는 구하는 바가 없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갖가지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려 주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외부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자로서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 하면은, 상대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저 인간은 저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는 저거를 원한다. 또는 나는 이게 싫은데 왜 그거를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또는 뭔가를 합심해서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왜 동조 안 해주느냐. 맨 이렇게 부부면 부부, 부모와 자녀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는 이웃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마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찰하고 싸우고, 이제 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우리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만 개의 그 요소들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다른 대상이 내 뜻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철저히 아시고, 뭔가 한 번, 두 번 얘기해도 아니면, 그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고집 피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고집 피우면은 마찰뿐이 생기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부부가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집안 내에 물건, 특히 책을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부부가 충돌이 된 거예요.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현대에 뭐 이렇게 집안에 책이 잔뜩 있으면 미관으로도 안 좋고 공간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남편이 너무 책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볼 때 책을 다 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읽어야지 욕심만 내두곤 쌓아두고 이게 한두 권이 아니고 아주 수북한데 그걸 볼 때마다 화가 난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남편은,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책을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걸 갖고 짜증을 내느냐, 이렇게 해서 투닥투닥 하다 이제 제3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고 이제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남편의 이야기는 남편의 이야기대로 타당해요. 또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부인의 이야기도 다른 일리가 있어요. 요즘 다 이제 전자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서관도 없어질 판인데 개인 장소가 뭐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남편이 왜 이렇게 책에 집착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 어렸을 때 마음 놓고 원하는 교과서, 참고서 이런 좋은 책들을 사지 못해서 찌룩찌룩했던 이런 아픔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 책을 마음껏 사고 싶은 그 꿈을 나이가 쉰이 다가가도록 그거를 아직
거기에도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인하고 충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인에게 나 당신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그런데 남편의 이런 책사는 버릇이 아픔에 기인한 건데 좀 봐줘라. 이렇게 부인에겐 얘기를 했고, 남편에게는 자, 요즘 이제 책을 그렇게 사드리는 것은 좀 구식이다. 언제든지 원하는 거를, 요새는요 자기가 직접 찾지도 않아요. 챗GPT에게 찾아달라면 다 찾아주는 시대니까 아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슬렸더니 이 남편이 씁쓸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러고 돌아갔어요. 이제 또 다른 한 부부는 요즘 이제 애를 많이 안 낳는 시대니까 끼케야 한 명이에요. 한 명 또는 두 명인데 이 집도 외아들 하나를 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좀 가난하게 살았어도 공부를 잘해서 이제 행정고시 패스를 했고, 그래서 고급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조금 위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그래도 제일 빠르다고 여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치열하게 해서 남들보다 이 위로다 좀 전진을 했으면 하고 꽤 바라는 분인데, 이 자기가 워낙 공부 때문에 바빠서 아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늘 부인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을 알아봐서 애를 이 좋은 그 환경 속에 자꾸 노출을 좀 시켜라. 이렇게 아주 부탁을 자꾸 해요. 근데 이 부인은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 하면, 공부라는 것은 지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자꾸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가 원할 때까지는 그냥 두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은 뭐 그냥 그닥지 않은데 이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다가 드디어 충돌이를 크게 해서 이제 저에게까지 왔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 남편보다는 이 부인의 입장에 더 이렇게 좀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우도 남편이 그렇게 안달을 하면 부인으로서는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렇더라도 제가 그랬어요. 혼자 사는 거 아니고, 남편이 저렇게 원하면은 그래 하고 눈 감고 나를 고소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척이라도 해주면 남편이 덜 약오를 텐데 뭘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대뜸 저한테, 선생님은 내가 남편에게 동조해서 아들 욕심을 내라는 겁니까? 이렇게 탁 대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즈음 제가 정말 이 잘 사는 것은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바라는 바가 적을수록 잘 산다. 진정한 자존심은 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진정으로 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묻는 것처럼 남편의 욕심을 따라가라는 취지에서 남편에게 흉내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내 철학대로 하겠다라는 고집 역시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약간 형태는 달리해서도 그게 구하는, 자기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한 일종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그렇게 여기십니까 하고 제가 반문했더니 이 부인이 주춤하더니, 그거는 아니지요. 선생님은 구하는 바가 없는 거를 강조하셨는데, 내가 내 의견을 너무 고집하는 거를 구하는 걸로 보셨군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남편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지요. 자,
당신이 경험한 거를 최고로 치지 말아라. 당신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다. 걔의 뭐 운명도 있는데 그만 아들에게 욕심내지 말고 그냥 물끄러미 지켜봐 주는 걸로 해라. 이제 그랬더니 남편이 뜰뜨름해 하면서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가 워낙 없이 살았던 그것의 반작용이 그렇게 많이 바라는 걸로 드러나는가 봅니다 하면서 마지못해 씁쓸해 하면서도 그거를 수용하는 듯한 이제 표정을 짓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뜻대로 뭔가를 구하고자 할 때 또는 고집할 때 또 상대방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 유연하게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도 넓은 의미의 구하는 고집하는 것의 일종이니까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유연하게 양보하는 태도가 진정한 자존심이고 편안한 길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